그의 퇴직 후 내 삶은 예측 불가능한 폭풍 속으로 던져진 작은 돛담배 같았다. 매일 아침 나만의 고요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거실에서는 이미 그의 뒤척임 소리가 들려왔다. 잠옷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여보 아침은 언제 돼? 하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오늘도 모닝커피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35년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온종일 붙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아이들 어릴 적에는 육아로, 그이는 회사 일로, 나 역시 살림과 내 나름의 사회활동으로 바빠 서로의 영역이 분명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경계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내 이름은 미애 올해로 60 중반이다. 살림은 물론이고 취미 생활까지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꾸려나가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이가 은퇴한 후부터는 그 모든 계획이 매일 아침부터 틀어지기 일쑤였다. 그이의 새로운 취미는 나 바라보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내가 주방으로 가면 어김없이 식탁에 앉아 뭘 하냐고 묻고 거실로 가면 소파에 앉아 나를 응시했다. 심지어 화장실에 잠시 가려고 해도 어디가? 하는 말이 따라붙었다. 솔직히 숨 막혔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데 이제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내 존재를 지우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젊은 시절 불같이 사랑했던 우리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의 숨소리마저 거슬릴 때가 있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들 키우며 한평생 함께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하는 하루는 익숙한 사랑마저 지루함으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은퇴해서 집에만 있는 그이도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과 싸우는 하루가 필요했다.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꼽시계가 울리는 것처럼 여보, 점심은 뭐 먹을까? 하는 말이 들려왔다. 아침을 막 치웠는데 벌써 점심이라니.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부르거나 불쑥 주방에 나타나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할 거냐고 묻는 통에 나는 제대로 된 계획조차 세울 수 없었다. 메뉴를 정해도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그이 때문에 매번 요리할 맛이 떨어졌다.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내가 퉁명스럽게 말하면 그이는 또 금세 시무룩해져서 아니 요즘 당신 힘들까봐 내가 도와주려고 하며 말을 흐렸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이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 도움이라는 게 오히려 내 일을 2배로 만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종일 밖에서 일하다 돌아온 그이가 아니라 갇혀 지내는 그이를 위해 내 하루를 온전히 바치는 하녀가 된 기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다. 마음속에서는 그이를 향한 짜증과 답답함이 계속해서 솟아났지만 겉으로는 늘 상냥한 아내의 가면을 써야 했다. 마치 가면을 쓴 채 연극을 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이가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앉더니 TV 채널을 계속 돌리는 바람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간신히 참고 넘기려 했지만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여보, 책 좀 읽읍시다. 대체 왜 이렇게 종일 내 옆에 붙어 있어요? 저리 가서 당신 볼 거 봐요. 그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내가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지. 매일 집에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심심한 줄 알아? 당신도 나처럼 퇴직해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봐. 그럼 내 마음 알 거야. 그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맞다. 그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기대어 오히려 짐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나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다. 은퇴한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퍽퍽한 고구마처럼 목이 메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강하게 맴돌았다.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할 때였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막막함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퇴직 후 내 삶은 예측 불가능한 폭풍 속으로 던져진 작은 돛담배 같았다. 매일 아침 나만의 고요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거실에서는 이미 그의 뒤척임 소리가 들려왔다. 잠옷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여보 아침은 언제 돼? 하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오늘도 모닝커피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35년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온종일 붙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아이들 어릴 적에는 육아로, 그이는 회사 일로, 나 역시 살림과 내 나름의 사회활동으로 바빠 서로의 영역이 분명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경계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내 이름은 미애 올해로 60 중반이다. 살림은 물론이고 취미 생활까지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꾸려나가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이가 은퇴한 후부터는 그 모든 계획이 매일 아침부터 틀어지기 일쑤였다. 그이의 새로운 취미는 나 바라보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내가 주방으로 가면 어김없이 식탁에 앉아 뭘 하냐고 묻고 거실로 가면 소파에 앉아 나를 응시했다. 심지어 화장실에 잠시 가려고 해도 어디가 하는 말이 따라붙었다. 솔직히 숨 막혔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데 이제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내 존재를 지우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젊은 시절 불같이 사랑했던 우리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의 숨소리마저 거슬릴 때가 있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아이들 키우며 한평생 함께 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하는 하루는 익숙한 사랑마저 지루함으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은퇴해서 집에만 있는 그이도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과 싸우는 하루가 필요했다. 점심때가 되면 어김없이 배꼽시계가 울리는 것처럼 여보, 점심은 뭐 먹을까? 하는 말이 들려왔다. 아침을 막 치웠는데 벌써 점심이라니.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부르거나 불쑥 주방에 나타나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할 거냐고 묻는 통에 나는 제대로 된 계획조차 세울 수 없었다. 메뉴를 정해도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는 그이 때문에 매번 요리할 맛이 떨어졌다.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내가 퉁명스럽게 말하면 그이는 또 금세 시무룩해져서 아니 요즘 당신 힘들까봐 내가 도와주려고 하며 말을 흐렸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이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 도움이라는 게 오히려 내 일을 2배로 만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종일 밖에서 일하다 돌아온 그이가 아니라 갇혀 지내는 그이를 위해 내 하루를 온전히 바치는 하녀가 된 기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다. 마음속에서는 그이를 향한 짜증과 답답함이 계속해서 솟아났지만 겉으로는 늘 상냥한 아내의 가면을 써야 했다. 마치 가면을 쓴 채 연극을 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이가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앉더니 TV 채널을 계속 돌리는 바람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간신히 참고 넘기려 했지만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여보, 책 좀 읽읍시다. 대체 왜 이렇게 종일 내 옆에 붙어 있어요? 저리 가서 당신 볼 거 봐요. 그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내가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지. 매일 집에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심심한 줄 알아? 당신도 나처럼 퇴직해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봐. 그럼 내 마음 알 거야. 그이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맞다. 그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기대어 오히려 짐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나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다. 은퇴한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퍽퍽한 고구마처럼 목이 메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강하게 맴돌았다.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할 때였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막막함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30년 넘게 이불을 덮고 산 남편인데 그의 옆자리가 마치 철벽처럼 느껴졌다.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 없는 얼굴로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을까? 젊은 시절 나는 제법 야무지고 꿈 많던 아이였다. 작은 공방을 열어 나만의 도자기를 빚고 싶었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움을 나누는 삶을 꿈꿨다. 남편과의 결혼은 그런 내 꿈을 잠시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나 미애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창밖은 여전히 고요하고 어두웠다. 새벽 3시. 이런 새벽은 오롯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몰래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이가 잠든 안방 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는 아주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해 흐릿한 집안을 응시했다. 이 넓은 공간에 덩그러니 홀로 앉아있다는 느낌. 고독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독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나에게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동안 너무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그이는 내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의 나 바라보기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갈 곳 잃은 스스로의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밀려오는 미안함의 마음이 아려왔다. 퇴직한 남편도 은퇴 후 찾아오는 상실감과 외로움의 몸살을 앓고 있을 터였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세상에서 또 다른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외로움보다 나의 답답함만을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렸다면 이렇게 숨막히는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을까. 자책감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 앞에서 길을 잃은 두 개의 영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시간은 늘었지만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이가 나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이런 침묵 속의 외침들이 쌓여 스트레스라는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 미애를 속삭였다. 미애는 무엇을 좋아했을까? 미애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미애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을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렇게 지쳐가는 나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를 돌보고 나를 찾아야만 그 일을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리는 그이에게 오늘은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여보, 오늘 아침은 내가 특별히 서양식으로 준비해볼까요? 그이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내 얼굴에서 어떤 변화라도 감지했던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 호기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연애 시절 풋풋하고 설레던 그의 표정과도 비슷했다. 겉으로는 작은 변화였지만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잃었던 나의 주도권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이 작은 돛담배의 키를 내가 쥐고 폭풍 속을 헤쳐나갈 방향을 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나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이 작은 미소가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많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길을 밝혀줄 빛이 되리라고 나는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되기 시작했다. 나의 삶과 그의 삶 그리고 우리 부부의 삶이 다시 아름다운 균형을 찾아가기를 바라면서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를 위한 변화는 곧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가 될 것이었다. 그날 아침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서양식 아침 식탁은 어색한 듯 하면서도 은은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구워진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 토스트, 그리고 간 내린 향긋한 커피 한 잔. 평소 늘 된장찌개나 북엇국으로 시작하던 아침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그이는 신기한 듯 눈을 깜박였다. 여보, 갑자기 웬 서양식이야? 계란 프라이가 타지도 않고 제대로 잘 됐네. 그의 칭찬에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작은 성공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이벤트로 삼식이 스트레스가 해결될 리 없다는 것을 나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변화가 나 미애의 주도 하에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이는 습관처럼 내 옆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 햇살 아래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전 같으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문득 내 머릿속에는 잊고 살았던 꿈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려 나만의 그릇을 만들던 나의 모습. 그랬지, 나는 도자기를 빚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지.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느라 잠시 접어두었던 꿈이었지만 그 꿈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 뭐 하고 지내? 내가 불쑥 묻자 그이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글쎄, 딱히 할 것도 없고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뭐. 무책임한 대답에 나는 살짝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누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 예전에 산에 오르는 거 좋아했잖아. 등산 동호회 같은 데 나가보는 건 어때? 아님 바둑도 좋아했으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서 바둑도 두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활동을 권유했지만 그이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갑자기 왜 그래? 난 그냥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당신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그의 그 말이 내 안의 모든 인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말은 고맙고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들렸다. 나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간절한데 그는 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심심함을 달래주는 도구인 양 이야기하고 있었다. 답답함이 맹치끝까지 차올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친구들의 연락처와 함께 십수년 전 잠시 다녔던 도의 공방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공방에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공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초급반 강좌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는 말에 나는 망설임 없이 등록을 마쳤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이름 미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도예 수업 들으러 다닐 거야. 저녁 식탁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이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예 수업? 당신이 갑자기 도예 수업은 왜?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잖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주말엔 내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갈 테니 당신 혼자 식사 챙겨 먹어야 할 거야. 나는 더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호함에 내 안의 작은 자아가 꿈틀거리는 기분이었다. 그이는 금세 시무룩해지더니 그럼 난 뭐 하라고? 당신 혼자 다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물었다. 거기는 여자들만 있는 수업이야, 여보.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걸 억지로 따라올 필요 없잖아.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봐. 등산을 가도 좋고 바둑을 두러 가도 좋고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도 좋고.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외로움 때문에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물론 그의 감정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를 돌볼 때였다. 나는 그에게 웃어 보였다. 걱정 마, 여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겠다는 거지. 그래야 당신이랑 있을 때도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테니까. 며칠 후 나는 오랜만에 홀로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조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 자주 입던 편안한 옷 대신 조금은 화사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꺼내 입었다. 화장대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도 오랜만에 발라보았다. 내 손끝에서 붉은색 립스틱이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잊었던 열정을 다시금 느끼는 것 같았다.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조금은 서운해 보였지만 나는 당당하게 미소를 지었다. 다녀올게요, 여보. 나의 말에 그는 겨우 조심히 다녀와 하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막다른 골목의 다다른 기분이었던 지난날의 고독과 답답함 대신 이제 막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길 위에서 나는 과연 어떤 미애를 만나게 될까?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 변화를 통해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 가득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도의 공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흙냄새와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나를 감쌌다. 십수년 만에 맡아보는 익숙한 냄새는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열정을 일깨우는 듯했다. 어색한 듯하면서도 설렘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나는 빈 작업대 앞에 섰다.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흙을 주무르고 물레 위에 올려놓는 순간 내 손끝에서 전해지는 흙의 촉감이 온몸의 감각을 깨웠다. 차갑고도 부드러운 흙은 내 마음속 엉을이진 답답함을 조금씩 풀어주는 마법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 미애로 존재할 수 있었다. 공방에는 나 같은 시니어 여성들이 꽤 많았다. 저마다의 이유로 흙을 찾은 사람들. 옆자리에서 물레를 돌리던 금자 씨는 일원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오랜만에 흙 만져보니 어떠세요? 저는 딸들이 엄마 좀 숨통 트고 살라고 등 떠밀어 여기 왔어요. 삼식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들이 오순도순 사는 게 행복이라더니 어휴. 금자 씨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와 똑같은 삼식이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 여기 또 있다니. 우리는 흙을 빚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서로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금세 친구가 되었다. 저는요, 남편 퇴직하고 나니까요. 진짜 온종일 여보 여보 하는 소리에 귀에서 딱지가 앉을 지경이에요. 식사 때마다 오늘 반찬은 이게 다야.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지쳤어요. 나의 하소연에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면 다들 똑같아요. 우리 남편도 젊었을 땐 바깥에만 나돌더니 이제는 집에 붙어가지고 나한테 온종일 잔소리야. 왜 TV는 이것만 봐? 채널 좀 돌려봐. 이 방은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좀 틀어봐 당신. 친구는 왜 이렇게 자주 와? 어휴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한바탕 크게 웃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이 든 아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민이었다. 웃음 끝에 문득 그에 대한 연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도 어쩌면 외롭고 갈 곳 없어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작은 일탈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죄책감과 동시에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찾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부딪혔다. 이 복잡한 감정은 흙처럼 반죽하고 또 반죽해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도의 수업은 매주 2번 3시간씩 진행되었다. 그 시간만큼은 나미에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흙에 집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내 손에서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는 기쁨을 만끽했다. 처음으로 빚은 삐뚤빼뚤한 찻잔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집에 가져와 그 찻잔에 차를 마실 때마다 나는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물론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방에 가는 날이면 그이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시무룩함이 배어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허전해서. 그의 말에 나는 또 다시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미안함과 함께 그의 외로움이 전해졌다. 한 번은 공방에서 돌아오자 거실 바닥에 그이가 끓인 라면 국물 자국이 흥건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먹어?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이는 머쓱한 표정으로 젖은 행주를 들고 서 있었다. 당신 없어서 내가 혼자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그만 미안해. 축 처진 그의 어깨를 보자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행주를 받아 들고 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나에게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듯 그에게도 그만의 방식대로 시간을 채워나갈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공방에서 만난 금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요즘 남편을 동네 경로당 바둑 모임에 떠밀고 있다고 했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남편이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독박의 라이벌을 만나 바둑에 재미를 붙였다는 것이다. 글쎄, 그렇게 집에만 박혀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빨리 밥 차려달라고 재촉을 해요. 바둑 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지. 금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준비했다. 식사 후 그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내가 도예 수업 가서 찻잔을 만들었는데 당신도 뭔가 손으로 만드는 일 해보는 건 어때? 당신 젊을 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잖아. 동네 문화센터에 미술 강좌도 있던데. 그이는 의외로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내가 지금 와서 뭘 배워? 그리고 그림은 무슨 그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주저함이 묻어났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뭐 어때서 그래요? 당신도 이제 은퇴해서 시간도 많은데. 맨날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말고 나가서 뭔가 배우는 것도 좋잖아요.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그의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 우리 각자 좋아하는 걸 찾아서 다시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으로 살아보는 건 어때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면서 말이야.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복잡하면서도 새로운 감정의 파동이 일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작은 시도가 우리 부부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빚은 찻잔처럼 어쩌면 우리 부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이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전했던 진심은 미미한 파동처럼 우리 집안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2번 공방에 나가 나만의 시간을 즐겼고 그이가 점심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 것에 불평하던 그이도 이제는 내가 나가는 날이면 미리 반찬을 꺼내놓거나 간단히 국을 끓여두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내게는 큰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다. 그를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예전과는 달랐다. 한 번은 공방에 다녀왔는데 그이가 거실에서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사진 앨범이었다.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사진들이 흑백과 바랜 색감 속에 아련히 담겨 있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내가 묻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젊을 때 예뻤네. 내가 옛날에 그림 좀 그렸었는데 당신 사진 보고 그렇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결혼 생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이는 늘 회사 일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이었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면모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내가 잠시 잊고 지냈던 내 꿈을 다시 꺼내던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음날 아침 동네 문화센터에 들러 미술 강좌 전단지를 가져왔다. 여보, 여기 취미미술반인데 정물화도 그리고 풍경화도 그린다네. 한번 가볼까? 내가 건네는 전단지를 받아든 그이의 표정은 전날 밤. 사진 앨범을 보던 그때처럼 뭔가 알 수 없는 감회에 젖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전단지를 들여다보더니 며칠 뒤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 설렘, 반 두려움 반의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 나는 활짝 웃으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럼요. 당신도 당신의 시간을 가져봐요. 내가 그랬듯이 당신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며 문화센터에 나섰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그것도 한갑이 넘어 붓을 든다는 것이 왠지 낯설고 어색했나 보다. 하지만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다. 미애야, 거기 말이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젊은 친구들도 있고 나보다 더 나이 든 분들도 있어. 다들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더라. 그는 처음으로 내게 자신의 하루를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삼식이 같은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제 우리 부부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각자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에 몸을 데우고 차분히 하루를 준비한 뒤 공방으로 향했다. 그이는 문화센터에 가기 전 거실 한편에 이젤을 펴놓고 어설프게나마 스케치를 하거나 물감 색깔을 맞추어 보았다. 더 이상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이는 없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다. 한 번은 그이가 내게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점을 보여주었다. 서툴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들꽃을 그린 유화였다. 이게 뭐 그리 잘 그렸다고 쑥스럽네. 라며 그는 투박한 손으로 그림을 내밀었지만 나는 그 그림 속에서 젊은 시절 내가 그에게 느꼈던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다시금 발견했다. 너무 예뻐요, 여보. 이걸 내 서재에 걸어두면 안 될까? 나의 말에 그의 얼굴은 소년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이를 오해하고 편협하게 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저 집에서 나를 귀찮게 하는 삼식이가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했던 섬세하고 여린 사람이었던 것이다. 나의 도예와 그의 그림은 서로의 삶의 물감처럼 스며들어 아름다운 색을 더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달라진 우리 부부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큰딸 정혜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맨날 TV만 보고 집에만 계시더니 이제는 생기가 넘치시네요. 라며 반가워했다. 아들 영철이도 엄마 아빠도 이제 자기만의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전에는 두 분이 너무 엉겨붙어 있는 것 같아서 답답했거든요. 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자식들이 느꼈던 우리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고 동시에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다. 문화센터와 공방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작은 작품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이는 내가 만든 찻잔 세트 옆에 자신의 들꽃 그림을 나란히 걸어놓자고 제안했다. 우리 부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뤄낸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는 거 꽤 멋지지 않아? 그의 말에 나는 빙긋 웃었다. 전시의 날 우리의 작품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그의 그림은 순수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그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았다. 내게도 그이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답답한 남편이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존재였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든든했다. 미애야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찾았잖아요. 사랑해요, 여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을 함께 감상했다. 은퇴 후 찾아온 삼식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다시금 사랑을 싹 전원에이트오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고 노년의 사랑 또한 그러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두 개의 다른 그림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완성하듯이 각자의 색깔을 지키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노년의 여정 끝에 우리에게는 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방거리를 걸었다. 폭풍은 지나가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지고 있었다.